NHL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이 어느덧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향한 긴장된 승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개 속에 있는 접전 지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통합 우승을 향한 마지막 상대는 사할린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3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35회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3주 만에 돌아온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네. 덕분에 편한 생활로 다시 왜요? 그 전주 예슬 씨랑 봉숙 씨가 네. 도와주셨는데 네. 노파심이죠. 네. 아니 뭐 박봉석 캐스터, 김예슬 아나운서 저도 지난 2주의 방송을 다 들었는데요. 네. 빨리 돌아왔습니다. 제가 내 자리 뺏길까봐. 저 대신 진행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아니 하게 뭐 됐습니다. 종종 스케줄 안 되고 뭐 안 맞고 하면은 봉석 씨하고 예슬 씨가 항시 또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튼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중요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NHL 얘기부터 오늘 역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위 싸움이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 워싱턴 캐피털스가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벌써 확정지었네요. 네, 지금 올해 내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69경기 만에 50승을 달성을 했는데 네. 이게 NHL 역사상 4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54승으로 2009년, 2010년에 그 구단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단일 시즌 최다 포인트 구단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뭐 이제 5포인트만 더 있으면 이제 그 기록도 깨부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의 독주 체제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록이 또 세워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이 됩니다. 손상호 기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막바지, 정규리그 막바지 순위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도 3주 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 시즌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올 시즌 정규리그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플레이오프를 향한 레이스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접전 지역의 판도를 살펴볼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쯤 한번 청취자분들께 남은 시즌 동안 눈여겨보실 만한 접전 레이스를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순위를 살펴보니까 NHL 전체 1위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워싱턴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확정 지은 거 외에는 글쎄요, 나머지 3개의 디비전은 정말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부 컨퍼런스의 애틀레틱 디비전 시즌 내내 요동쳤던 디비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시즌 초반에는 그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몬트리올이 독주를 좀 했었지만은 10일 이후 정말 갑자기 반전으로 진짜 몬트리올이 완전 바닥을 치면서 한 6팀 정도가 애틀랜틱 디비전의 왕자를 좀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한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플로리다가 팀 역사상 최장 기록인 12연승을 달리는 등 좀 뜨거우면서 1위 자리에 굳히게 들어간가 싶더니 또 지난 시즌 준우승팀 템파베이도 초반 부진을 좀 씻어내고 지난주까지 9연승을 차지하면서 1위 자리에 오르게 됐었죠. 그리고 보스턴 역시 그 한 11월 이후로 계속 꾸준한 페이스를 달리면서 현재 그 디비전
1위, 2위를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애틀랜틱 디비전 순위를 보면 보스턴, 템파베이,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이 세 팀이 승점 1점 차, 정말 치열한 1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팀별로 12경기 정도 남은 상황인데 정말 끝까지 가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애틀랜틱 디비전에서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팀은 어딜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스턴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보스턴. 사실 지난 연말에 손성호 기자님께서 보스턴의 스탠리컵 우승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비하인드 넷의 저주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조금 알쏭달쏭하긴 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뭐 플로리다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방송 내내 템파베이도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보스턴을 오늘 특별히 지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 그 비하인드넷의 저주가 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아, 역시 네. 아니 뭐 사실 농담이고요.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비해서 보스턴이 그래도 좀 더 꾸준하고 분위기도 좋다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NHL 최고 투웨이 포워드인 패트리스 벌조런이나 NHL에서 가장 안티가 많은 선수 중 하나인 브래드 마르샨, 이 두 선수가 커리어 베스트 시즌을 보내면서 공격력도 괜찮고 또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었던 그 꼴린 투카라스크도 2년 전 그 꼴리상을 받았던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스턴을 보면 1라인부터 3라인까지 밸런스, 공격진 밸런스가 좋고 사실 수비진은 그 전성기 한 3, 4년 전에 비해서는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세 팀, 그 템파베이, 플로리다, 그 보스턴 이 세 팀 중에서는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네. 하지만 뭐 템파베이 역시 워낙 상승세기도 하고 팀 전력 밸런스도 괜찮죠. 템파베이도. 그에 비해 플로리다는 사실 오늘 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1위를 다시 탈환하긴 했지만은 최근 분위기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테랑 꼴린 로베르토 루옹고가 지난 한두 달 정도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플로리다가 좀 위안을 삼아야 될 점은 그 앞으로 그 12경기 정도 남았는데 그 12경기 중에서 꼴찌팀인 토론토하고 그 거의 12월 이후 최악의 팀이었던 몬트리올하고 각각 3경기씩 맞붙더라고요. 예. 또 그 경기를 통해서 오늘 플로리다가 몬트리올을 쉽게 꺾으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결국 이 동네 그 1위 싸움은 끝을 봐야 알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저주를 바라는 것도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스턴의 모습이 많이 좋아 보인다. 그런 평이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템파베이, 플로리다까지 이쪽 디비전 1위는 끝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아틀레틱 디비전 1위 싸움뿐만 아니라 지금 와일드카드 두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이 레이스 역시 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와일드카드 싸움 역시 치열하죠. 그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은 압도적인 1위 뭐 워싱턴이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2위, 3위인 뉴욕 레인저스나 아일랜더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틀란틱 디비전 세 팀은 제가 볼 땐 플레이오프 진출 유력한데 이제 문제는 와일드카드 남은 2장이에요. 예. 한 3팀 정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네, 그 3팀 정도가 이거 마지막 2장을 놓고 끝까지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보면 크로스비가 살아난 피츠버그 그리고 2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디트로이트 와일드카드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시즌 내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필라델피아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네, 현재 뭐 순위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와일드카드 1위고 디트로이트가 와일드카드 2위인데 이 두 팀이 사실 뭐 승점을 보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좀 피츠버그랑 디트로이트가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게 사실 피츠버그가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그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2위, 3위 팀들하고도 그 승점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은 피츠버그는 뭐 크로스비와 함께 팀 전력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게니 말킨 선수가 지난주에 당한 부상으로 앞으로 한 달 넘게 결장할 것으로 보여요. 네. 가뜩이나 얕은 공격진인데 말킨이 빠지면서 앞으로 크로스비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팀의 중심인 헨리 게럴버그와 파벨 바스족 이 두 선수가 조금씩 노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매서운 그 페이스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었던 그 딜런 라킨 선수도 슬럼프를 조금씩 겪으면서 공격력이 내리막을 타고 있어요, 디트로이트가. 예. 그에 비해서는 필라델피아는 최근 페이스도 괜찮고 경기 수도 피츠버그, 디트로이트보다 적게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가 맞붙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와 승점차를 이제 1점 차로 줄였는데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역전이 가능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뉴저지, 캐롤라이나, 오타와는 필라델피아 승점차가 별로 낮진 않지만은 힘이 좀 붙이는 기분이에요. 네. 결국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이 세 팀 중에서 와일드카드 주장을 놓고 이제 경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와일드카드 2위를 차지해서 겨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올 시즌 최강팀 워싱턴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1위를 정말 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와일드카드더라도 와일드카드 1위와 2위는 천지 차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이 두 팀이 남은 시즌 일정을 보니까 앞으로 3번이나 맞대결이 있습니다. 이 3번의 맞대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와일드카드 향방이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은 NHL 4개 디비전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댈러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까지. 디비전 1위자 또 서부 전체 1위가 되겠죠. 정말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팀 중에서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가 승점 91점 나란히 가고 있고요.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시카고가 3점 뒤진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데요. 네, 어느 순위 경쟁보다 치열하고 좀 수준도 높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팀이. 예. 센트럴 디비전 1위 자리 싸움은 다른 디비전보다 치열한 이유가 있는데, 디비전 1위를 차지하면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와일드카드 팀과 맞붙지만은 1위를 하지 못하는 2위, 3위 팀은 결국 그 1라운드부터 서로 맞붙어야 하는 좀 숙명에 놓이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센트럴 디비전 1위는 곧 서부지구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그 서부 결승까지는 계속 홈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센트럴 디비전 1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댈러스와 시카고는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했는데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데드라인 이후에 오히려 세인트루이스가 댈러스나 시카고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세인트루이스가 주축 공격수인 알렉산더 스틴 이런 선수를 부상을 잃었고 데드라인 때도 보강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데드라인 이후 직후 6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6연승을 달리면서 그 중간에 시카고나 애너하임, 댈러스 이 정말 서부 지구의 거함이죠. 이 세 팀을 차례대로 잡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비록 서부 지구 꼴찌팀은 캘거리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은 주전 골리 제이크 할랜도 그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괜찮고, 지난주 MVP였던 그 블라디미르 타르센코 이 선수도 페이스가 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앞으로 또 남은 시즌 동안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상황은 그렇고 반면에 우승을 위해서 대대적인 선수 봉황을 단행했던 시카고와 댈러스는 최근 어떤가요? 네, 시카고가 지난 그 데드라인 때 정말 활발하게 그 영입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 페이스가 좋지가 않아졌어요. 특히 최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댈러스 그리고 LA 킹스에게 차례대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는데 1위와 승점 차도 벌써 3점 차로 벌어졌고, 게다가 또 올 시즌 정말 뜨거운 그 페이스를 보였던 그 패트릭 케인 역시 좀 약간 눈에 띄게 좀 페이스가 느려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댈러스 스타스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진짜 꾸준하게 보여줬던 그 공격력은 여전히 NHL 최강이에요. 하지만은 폴리진, 안티 니에미하고 카리 레토네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데 이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정말 좀 뭐랄까요, 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골문이 진짜 큰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정규 시즌보다도 골리가 더욱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타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센트럴 디비전 1위 경쟁은 그 어느 것보다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센트럴 디비전 역시 1위냐 아니면 2, 3위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동안 참 퍼시픽 디비전이 너무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고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어느새 퍼시픽 디비전의 상위권 팀들의 승점도 NHL 전체에서 꽤 높은 측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즌 초반에 정말 최악의 부진을 겪었던 애너하임 덕스가 최근에 11연승도 했고요. 많이 치고 올라간 것이 눈에 띄네요. 네, 그러니까 뭐 퍼시픽 디비전의 상위 세 팀이 그 서부지구 그 센트럴 디비전 그 세 팀하고 또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어느새. 네. 그러다 보니까 퍼시픽 디비전 팀들도 이제 슬슬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사실 그 LA 킹스의 독주로 진행됐었죠. 시즌 내내 퍼시픽 디비전 레이스는. 예. 하지만 애너하임하고 샌호세가 슬슬 좀 기직을 키면서 이것도 3파전 레이스인 것 같아요. 애너하임이 지난주쯤에 그 11연승을 달리면서 잠깐 2위를 빼앗은 적이 있긴 하지만은 LA 킹스가 곧바로 그 최강팀인 워싱턴이나 시카고나 댈러스 이 세 팀을 차례를 꺾으면서 지금 오늘 순위를 보니까 애너하임과 승점 4점 차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LA 킹스가 이번 시즌에 디비전 2위를 차지하면은 살펴보니까 웨인 그레츠키가 한창 활약했던 90-91 시즌 이후 25년 만에 첫 1위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예. 게다가 오늘 댈러스에게 또 승리를 거뒀어요. LA 킹스가.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구 1위인 댈러스하고 세인트루이스와 승점 차도 어느새 2점 차로 좁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친 김에 서부지구 전체 1위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LA 킹스가 좀 끝까지 계속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애너하임하고 샌호세 역시 상승세가 혹시 무섭기 때문에 이쪽 디비전도 끝까지 치열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시즌 초반 중반과는 사뭇 다른 또 순위 판도를 보여주고 있는 퍼시픽 디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을 제외하면 정말 나머지 모든 디비전이 정말 끝까지 가는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미네소타 그리고 콜로라도가 와일드카드 한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눈에 띄는 경쟁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제일 밑에 있는 팀들, 하위권 팀들이 또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꼴찌 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레이스 역시 치열하죠? 네, 그렇죠. 매년 이맘때면 그 상위권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꼴찌 싸움 역시 눈여겨볼만 하죠. 바로 플레이오프 직후에 벌어지는 바로 그 신인 드래프트 때문인데요. 예. 물론 꼴찌를 한다고 해도 드래프트 지명권 1픽의 보장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낮은 성적을 거둘수록 높은 픽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맘때면은 시즌을 포기한 팀들의 팬들은 자신의 팀들이 은근히 좀 더 지길 바라는 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응원을 하는데 지기를 응원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손 기자님 계시는 밴쿠버도 사실상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을 포기한 상황인데 밴쿠버 현지의 팬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의 팬들 역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은근히 지길 바라는 것 같고 예, 최근 밴쿠버가 보면 그 젊은 선수들을 많이 가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그런 그 밴쿠버 카낙스의 그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보니까 인상 깊은 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다 보면은 밴쿠버의 어린 선수들이 잘 하다가 결국 아깝게 질 때가 기분이 가장 좋다라는 댓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좀 그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잘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지길 바라면서 예, 좀 드래프트 픽을 좀 높은 걸 바라는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는 그 또 한 명의 초특급 유망주인 어스틴 매튜스나 또 뭐 패트릭 라인에 이런 선수 이런 좀 걸쭉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현재는 토론토가 꼴찌를 달리면서 토론토 팬들을 조금씩 설레게 하고 있고요. 예. 다른 캐나다 팀들은 에드먼턴, 캘거리, 위니펙 등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번 드래프트에는 거물급 유망주가 한 대여섯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탑 5, 6 안에
싶기에는 밴쿠버 순위가 다소 애매하더라고요. 네네. 애매한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 하나를 뽑으려면 앞으로 더 순위가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참 팀이 지길 바라는 모습이 좀 약간 처량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네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디비전별로 치열한 접전 순위 싸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주 정도 정규리그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기자님, 보스턴의 스탠리컵 우승 예상 변함 없으신가요? 네, 보스턴이 우승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예상과 또 결과도 저희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순서부터 또 새롭게 준비를 해봤던 순서이기도 한데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 빅매치를 하나 선정해서 그 경기를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리뷰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경기는 바로 지난 3월 11일 금요일에 펼쳐졌던 댈러스와 시카고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 앞서 손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치열한 디비전 1,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받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경기 이전에 이제 스토리라인이 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면은 이 두 팀이 지금 서부 지구에서 제일 강한 센트럴 디비전에 소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경기로 인해서 센트럴 디비전 1위 자리가 가려지는 경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즉 이 말이 서부지구 1위를 가리는 승부이기도 했어요. 네. 수회 전에도 언급을 하고 방금 시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센트럴 디비전의 경우에는 1위를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힘든 상대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전까지 두 팀이 승점 88점 나란히 가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는데 정말 귀추가 주목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근데 댈러스의 홈 경기였는데요. 근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담이 되는 쪽은 댈러스 쪽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또 다른 센트럴 디비전의 강호인 세인트루이스를 홈으로해서 맞이를 할 일정이 잡혀 있는 데다가 부상으로 이제 시카고에서 부상으로 전선에서 이탈해 있었던 마리안 호사 선수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 이 말은 즉 이제 시카고는 앞으로는 큰 부상이 없다면 이제 완벽한 플레이오프 전력으로 복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댈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축 선수인 클링베리 선수라든지 제이슨 데머, 공격수 패트릭 샤프 선수가 전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전까지 양 팀의 상황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경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피리어드부터 볼까요? 네, 경기의 선취점을 따낸 쪽은 댈러스였습니다. 근데 예. 이 경기의 시작부터 정말 린드러프 댈러스 감독이 재밌는 기용을 했는데요. 원래 보통 이렇게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경우에는 내가 1라인을 냈을 때 상대가 1라인을 내서 힘 대 힘으로 완전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는 1라인인 조너선 테이브스 라인을 처음부터 냈어요. 근데 댈러스의 경우에는 팍사, 라덱 팍사, 앙투안 루셀, 알레시 엠스키라는 3라인을 냈어요. 그렇게 첫 시프트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시프트를 가져간 쪽은 그 다음 시프트에서는 케인, 파나링, 아니시모프라는 이제 시카고의 공격을 완전히 이끌고 있는 이 1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댈러스는 이거를 제이미 벤 선수 1라인 센터인 제이미 벤 선수를 2라인으로 내리는 선택을 하면서 제이미 벤, 이킨, 이브스라는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라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치업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에 따른 맞춤 형식의 라인 기용인데 예.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 맞춤 형식의 라인 이 맞고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완전하게 봉쇄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력 대 화력으로 힘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게 된 거죠. 이제 이거의 결과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선취점을 따낸 쪽은 댈러스였고 주도권을 잡았던 댈러스였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기회는 시카고 쪽에서 먼저 잡았었어요. 이제 1피리어드 11분 열을 남기고 5대3 파워플레이 찬스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상대방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죠. 뒤에 이제 3분 뒤에 8분경에 이제 제이슨 스페차 선수가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선취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기선을 잡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댈러스가 앞서 나갔고요. 이 피리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에 좀 실수가 많았던 이 피리어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피리어드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두 팀 다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득점이 나온 상황이 전부 실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초반 이제 경기 두 번째 골은 이제 순간 포책을 딱 깊게 가면서 히트를 딱 하는데 그 순간 전열이 흐트러졌어요. 예. 그거를 바로 역습으로 연결해서 네트 앞에서 완전히 앙투앙 루셀 선수가 노마크로 살짝 넣는 장면으로 실점을 허용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체킹 라인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1라인에서 한 2라인까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상대방 4라인과 이쪽 4라인이 나왔는데도 댈러스 체킹 라인에 밀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네. 막 역습에서 득점 찬스를 내주고 뉴트럴존에서 퍽간수가 제대로 안 돼서 뭐 득점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골이 또 댈러스 쪽에서 터지게 됐어요. 예. 이제 니클라스 야마르손 선수가 블루라인에서 퍽을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자신의 지역 쪽 블루라인에서 퍽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하는 바람에 또 바로 그게 득점 찬스로 연결되면서 실점을 했고요. 이후 네 번째 골 역시 퍽 컨트롤, 굉장히 기본적인 퍽 컨트롤에서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득점 찬스를 내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라인 매치업이 완벽했다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패트릭 케인 선수가 정말 분을 못 이겨가서 경기가 많이 잘 안 풀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분을 못 이겨서 크로스 체킹을 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파워플레이 골에서 득점을 하면서 4대0으로 크게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뭐 사실상 뭐 승부가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카고의 경기력이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카고는 이제 댈러스가 수비 지역에서 퍽을 클리어하지 못했어요, 한 번. 근데 그걸 이제 잘 살려가지고 득점을 한 점 따라붙어서 4대1로 이 피리어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카고의 어떤 실수들 틈을 보였던 것을 댈러스가 놓치지 않고 네.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했던 장면의 연속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걸 완벽하게 이제 다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 이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네. 한 골을 만회했던 시카고였습니다. 하지만 좀 발동이 늦게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3피리어드 경기 돌아볼까요? 이제 3피리어드를 보시면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부가 난 상황이었고요. 근데 한 골을 따라붙은 이후에 시카고가 이제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예. 뒤로부터 이제 예전 1피리어드 초반에는 이제 뉴트럴존을 벗어날 때 패스를 한 번, 두 번 탁탁 가져가면서 쉽게 아주 벗어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3피리어드 또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찾나 싶었는데 또 MT넷 골을 얻어맞으면서 사실상 승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이제 이적한 토마시 플라이시만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5대2로 네.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현석 기자님이 경기 보신 총평을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경기를 이제 제가 큰 점수차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는 뭐 앞서 말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서부 최강자를 가리는 싸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플레이오프를 방불케 하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하키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승리를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은 린디러프 감독의 환상적인 이제 용병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인 배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내내 상대방의 뭐 테이브스, 아니시모프 1, 2라인에 맞춰가지고 수비력이 강력한 2, 3라인 그렇게 그걸로 이제 묶어내면서 상대방을 이제 실점을 막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시카고가 3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제 1라인으로 투입을 합니다. 이제 1라인에 스페사, 그 다음에 세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격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체격도 좋고 기량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라인 매치업에서 미스매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이슨 스페차 선수는 이 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로 퍼스트까지 받았으니까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매치업에서 이득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린디 러프 감독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평할 수가 통한 있겠네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 결과로 댈러스가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시카고보다 앞서 나가게 됐고요. 뭐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댈러스가 91점으로 뭐 가장 지금 위에 있네요. 디비전 네, 1위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이 경기 저희가 오늘 리뷰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봤는데 특별히 이현숙 기자님이 경기 보시고 난 후에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가지 있다면서요? 예, 기억에 남는 장면,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앞에 잠깐 이제 또 시카고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이제 실점 이후에 플레이에서 또 잔실수가 많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부분은 이제 따라가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슛이 포스트에 몇 번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물론 뭐, 댈러스도 세긴 선수가 한 차례 맞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파나린 선수와 시브룩 선수의 슛이 맞았는데 이게 두 골이 터졌으면 2대2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경기 진행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카고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또 언급 더 드릴 부분은 기억 남는 부분 언급드리면 이것도 시카고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조크 엠벨 감독이 경기 종료 8분을 앞두고 골리를 빼면서 이제 엠티넷 전략을 가져가는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8분을 남겨놓고 엠티넷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스코어가 3점 차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뭐 사실상 이제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엠티넷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반적인 이제 감독이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경기력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선수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패 리스크를 안겠다 나는. 결과에 하지만, 대해서는 뭐 이미 받아들이겠다. 이미 받아들이고 하지만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진짜 따라잡는 걸 원하는 때 진짜 이거 사실상 어렵지만 과감한 결단이군요. 네, 정말 따라잡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패트릭 라 감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감독인데요. 패트릭 라 같은 감독은 뭐 보통 이제 엠티넷 같은 걸 하면은 실점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한 1분여를 남기거나 아니면 진짜 막 한 2분 초반대 이때쯤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패트릭 라 같은 경우에는 3분, 5분 이때도 2골 정도 뒤지고 있으면 빼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 정도면은 뭐 어떻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3분, 5분 정도는 그렇죠. 사실 잘 밀면 되는데 8분은 정말 전자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 같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인상적인 부분은 원래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가끔 뭐 존에서 퍽이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엠티넷 전략을 시전을 했지만 이제 결과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고 막 계속 걷어내지고 뭐 엠티넷 골을 얻어맞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가. 그때부터 거의 예. 가둬놓고 때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런 경기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카고 입장에서는 좀 더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이제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뭐 결국 그 다음 경기도 뭐 LA에게 지긴 했지만 뭐 앞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빅매치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경기였는데 또 경기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러프 감독의 라인 배치라든지 또 쿠엔빌 감독의 어떤 8분을 남겨놓고 펼치는 엠티넷 전술, 정말 과감한 양팀 감독의 어떤 색깔과 또 전략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매치가 아니었나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경기를 이렇게 잡아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혹시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경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너무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어서요. 네. 다음 주도 조금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오늘 있었던 경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굉장히
그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였고 거기서 필라델피아가 정말 접전에서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앞으로 순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중요한 경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리뷰의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넷 35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 돌아볼 시간인데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정으로 오전 3선승제 4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던 아시아 리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양 한라가 이 시리즈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양쪽 시리즈 모두 3연승 수입으로 끝났네요. 뭐 준플도 그렇고 이번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끝까지 가는 시리즈가 없고 다 일찍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안양에서 있었던 안양 한라와 노크 프리블레이즈의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2일 1차전부터 살펴볼까요? 이날 6대1로 안양 한라가 완승을 했는데요. 김기성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뭐 시종일관 여유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졌어요. 뭐 승부는 뭐 2피 때 이미 3골 4대1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서 일찌감치 판가름이 난 것 같고요. 막강했던 안양한라의 그런 파상공세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6대1 넉넉한 승리를 거뒀는데 이현섭 기자님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3경기를 다 갔었었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실점을 하는 장면이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퍽이 이제 살짝 불규칙 바운드가 되면서 그게 이제 리바운드 골로 연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제골이 정말 급했을 텐데 이제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가는 선택지가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뭐 3대0 상황까지 나와버리니까 뭐 사실상은 정말 어려운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뭐 한라 입장에서는 뭐 첫 번째 골 이제 콜제러 선수가 살짝 커버해서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이제 뭐 김기성 선수가 넣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운이 뭐 적용이 됐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득점 장면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6골을 넣었다는 자체는 사실상 뭐 완벽한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도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이 피리어드 이제 추격을 당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오히려 달아날 수 있었고 그게 또 연달아 터지면서 2피 중반 들어오면서 아예 이제 경기를 사실상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슈팅 수는 양 팀 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찬스가 슈팅 수 대비 양 팀 다 좀 공평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력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판 3선승제에서 1차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또 각 시리즈 초기 때 초반에 첫 경기에서 안양 한라가 좀 힘든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우려를 그렇죠. 말끔하게 씻어낸 또 모습이었죠. 안양 한라로서는 참 기분 좋은 1차전 승리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13일 일요일에 2차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5대1로 또 안양 한라가 승리를 했는데요. 선제골은 프리블레이즈 쪽이었어요. 네, 로건 초반에 이제 5대3 파워플레이 상황이 나왔는데 거기서 로건 스티븐슨 선수가 이제 스크린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찍 선제점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피리어드 중반에 넘어서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양 한라가 6분 사이에 4골을 몰아치는 정말 순식간에 역전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위드, 박진규, 조민호, 신상훈 선수가 4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이 어떤 6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날 2차전 승부를 결정지었어요. 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 피리어드에 좀 승부가 일찌감치 갈리는 상황이 2번 연속 뭐 연출이 된 건데 뭐 마이크 테스트위드의 동점골 상황까지는 뭐 오케이 안양 한라가 잘했어
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역전골 이후에 이제 추가골까지 내주는 상황을 보면은 안양알라가 잘한 것도 있지만 프리블레이즈가 좀 잔실수로 페널티를 범하고 거기에서 이제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스티펜손 선수가 걷어낸 퍽이 좀 어이없게 네.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면서 딜레이드 페널티를 그렇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또 골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돌파하는 과정에서 벤치에서 한 명이 더 나와가지고 투맨이맨 페널티가 나와서 또 거기에서 또 실점이 나왔었고 네. 이렇게 좀 스스로 자멸 아닌 자멸이 나와서 그런 실수가 패배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봤었습니다. 네. 2차전 2피리어드 슈팅수 기록이 17대 3. 정말 압도적으로 안양알라가 앞섰고요. 그 와중에 또 4골이 있었고요. 1차전 때도 사실 2피리어드 슈팅수 10대 4 우세 속에서 3골을 터뜨렸고 결국 1, 2차전 모두 터닝포인트는 2피리어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말씀 주신 프리블레이즈의 좀 잔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나오지 않아야 할 그런 실수까지 포함되면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프리블레이즈의 골인데요. 1차전 때 3대0 이후에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하타 골리에서 이토 골리로 교체가 됐었죠. 네, 사실 이 하타 골리와 이토 골리 정규리그에서는 거의 절반씩 출장 시간을 나눠 가졌던 두 선수였는데 과연 플레이오프에 가서 누가 선발로 나올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예, 준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하타 골리가 중용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또 나중에 가서는 이토 골리로 교체되는 모습도 나왔었고, 네, 이제 리그 후반부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서 이제 에서도 이제 그런 선 하타 후 이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이토 골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안양알라 상대로는 그리고 지난 시즌에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 때 이토 골리의 활약도 있었고 해서 이토가 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1차전 때 선발로 하타 골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30점 했었고 뭐 마찬가지로 교체돼서 나온 이토 골리도 똑같이 30점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2차전에서는 뭐 다시 이토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토가 나왔는데 실점을 또 결과적으로는 순식간에 4실점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내준 거는 뭐 골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뭐 1차전 때 하타 골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양알라의 운이 좀 더 따라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안정감에 있어서는 선발로 나온 이토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말 그대로 결과론이지만 점수가 이렇게 크게 난 상황에서는 뭐 누가 낫다 못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돼버린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타냐 이토냐.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누구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됐을 것 같은데 이현섭 기자님은 프리블레이즈의 골리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상 프리블레이즈가 작년도 그랬고요. 1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가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리스 감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좀 더 좋은 분위기가 좀 더 좋은 선수를 주로 기용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차전에서 하타가 나온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오지전에서의 실점이 좀 운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좀 더 믿었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네네. 뭐 안양전에서도 1차전에는 좀 운이 없었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없이 골이 들어간 장면이 많았는데 뭐 그걸 감안을 한다면 뭐 사실상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뒤에 나온 뭐 이토도 뭐 그렇게 뭐 좀 더 안정감에서는 근데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 좀 더 키 세이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찬스를 세이브를 잘해줬죠. 네, 그 부분에서는 네, 골 기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시즌 내내 이랬으니까요. 네. 같은 경우에. 확실한 퍼스트가 없다라는 게 이번 시즌 프리블레이즈에서는 좀 뼈아픈 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 예, 그리고 그 이토 선수가 이제 4골을 먹은 것도 사실상 이제 리바운드 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뭐 사실 그런 쪽에서 이제 수비의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뭐 리바운드. 슈팅수에서도 나온 것처럼 작정하고 때렸기 때문에 네, 진짜 작정하고 네. 로샷을 때린 게 그러면 보였거든요. 이제 리바운드가
뭐 절반 이상은 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수비 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수비 커버가 좀 부족했던 게 그런 부분도 부족 사실점으로도 네, 했던 게 이어졌던 게 네, 있는 그래서 것 제 생각에 이 부분 뭐 이토 선수가 못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뭐 클립으로 이제 따로 세이브 장면을 따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토 꼴리 미친 세이브가 경기마다 한두 개씩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꼴리고 그다음에 2차전 같은 경우에도 1피리어드까지는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나온 이토요토가 오히려 교체돼서 나오는 이토요토보다는 오히려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고 네, 그런 모습이 3차전까지도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2차전 안양 한라가 박진규 선수의 역전 결승골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박진규 선수가 정규리그에서는 올 시즌 4골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2차전 아주 중요한 또 골을 뽑아줬고 결과적으로 또 3차전에서도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번 시리즈 내내 아주 존재감을 뽐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뭐 3차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뭐 네. 1, 2차전까지도 안양한라의 3, 4라인에 포진해 있는 선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잘해줬어요. 그리고 3라인이 확실히 이제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프리블레이드 쪽 1, 2라인을 생각해 보면은 뭐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제 안양한라 1, 2라인은. 근데 예. 이제 3라인은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포워드가 10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 선수에서도 이제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3라인에서 확실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경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연승 이후에 3월 15일 화요일에 3차전을 맞이한 양팀입니다. 안양한라로서는 중요한 게 3차전을 놓치면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양에서 3연승으로 끝내줬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4대0 안양한라가 수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돌아볼까요? 1, 2차전에 비해서 좀 안양한라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던 경기였을 것 같고요. 뭐 MT넷 골 2골 빼면 2대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각 1피리어드, 2피리어드 한 골씩 터졌던 거였는데 그 골마저도 이제 티빙 골이었고 어느 정도 절반 행운, 절반 실력 뭐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골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정하고 나온 프리블레이즈의 그런 투지가 돋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고 더불어 선발로 나온 이토요토 꼴리도 정말 그 어느 경기보다도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도 결정력에서 좀 차이가 났었던 게 승부의 추가 안양한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피리어드에 좀 더 많이 이제 슛을 가져가긴 했어요. 그리고 2골을 넣은 뒤로부터 3피리어드에 좀 잠그는 운영을 했고요. 그렇죠. 이제 1, 2차전도 마찬가지였는데 3차전도 마찬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잠그는 운영을 했는데 블레이즈가 생각보다 3피리어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득점 찬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잘 어쨌든 넘겨서 결국은 이긴 것 같고요. 뭐 차이가 있었다면 역시 골 결정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뭐 이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 뭐 가와이 타쿠마 선수가 뭐 그거 1대1 찬스에서 못 넣은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3피리어드에 꽤 이제 공격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넣지 못하면서 뭐 결국 MT넷 한라는 MT넷 득점을 성공했고 뭐 결국 이기게 됐죠. 그리고 한라는 이 경기에서 좀 팁인 디플렉션 이쪽 부분에서 득점이 많이 나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3차전이었는데 안양한라가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박김찬 PD가 신상우 선수를 만나봤다고요? 예, 뭐 MT넷 골로 2골을 넣는다라는 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 세 번째 골 득점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안양한라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를 했는데 그 페이스오프가 그대로 MT넷 골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 네. 더군다나 이제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 뭐 한 2, 3분 남았으면 다 이겼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또 상대방의 MT넷까지 총공세를 펼치고 가둬놓고 때리기 시작하면은 그거 역전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뭐 절반의 행운, 절반의 실력 그런 MT넷 골이 터졌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신상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MT넷 멀티골.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맛봤던 신상우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이기게 돼서 3번 해갖고 이기게 되기를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돼서 진짜 다행이고요. 또 이번에 사할린도 3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똑같이 3승을 해서 같이 쉬고 이렇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오히려 잘 됐고 이제 남은 사할린 경기 준비할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파워플레이 이게 저희 킬링을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쳐내자 이 생각만 하고 이제 딱 쳐냈는데 팍이 이렇게 맨 처음에 바깥쪽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점점 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갈 것 같아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너무 오늘 기뻐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들어갈 줄도 몰랐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게 그때는 이제 골 넣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막자 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팍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운이 좋았어요. 네. 예, 저희 라인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연습 때도 따로 또 얘기도 하고 끝나고도 얘기하고 하기 전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기성 형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말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봐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테스트위드도 이제 그런 거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또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많이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맞춰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사할린이 이제 오늘 경기를 들어보니까 7대0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잘하는 팀이고 또 한번 붙어봤을 때 그때도 진짜 잘하는 팀이구나 느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느낀 만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지금 사할린에 맞춰서 아시아 리그랑은 또 다르니까 일본 선수들이랑 하는 거랑 또 러시아 선수들이랑 하는 거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해야 되는 플레이 자체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할린에 맞춰서 스타일도 좀 변하고 그리고 이제 작전 같은 것도 좀 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따로 사할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승 몇 패 정도예요? 제가 아까 저기서 말할 때 수입으로 이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할라의 신상우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좀 운이 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사할린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또 준비와 각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양할라가 3연승으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패배를 그대로 설욕했습니다. 완패를 당했던 지난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완승으로 끝낸 이번 4강 플레이오프 어떤 차이가 승부를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양할라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죠. 대신에 이제 상무를 전역하고 합류한 선수들의 그런 엄청난 전력이 배가가 됐던 것 같고 예. 상대적으로 프리블레이즈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비해서는 부상 선수들이 좀 많아서 공백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 공백이 이제 3, 4라인 싸움에서 많이 밀렸던 게 이번 시리즈의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히려 한라 쪽에서 블레이즈 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번 경기에 이제를 쫙 돌아보면은 상대방 지역에 진입을 할 때 한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캐리라고 하죠. 이제 퍽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덤프인이나 칩인 같은 경우에로 이제 상대방을 밀고 그러니까 일단 미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퍽을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그래서 포체크로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경우 이런 경기를 굉장히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블레이즈한테 좀 당했던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구사를 하면서 저쪽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이제 블레이즈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거 역시 이제 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라인에서 큰 차이가 났었다는 점.
뭐 이 부분 블레이즈 쪽에서 이제 부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3라인에서 이제 뭐 박진규 선수라든지 뭐 박우상 선수라든지 안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뭐 이 부분 역시 또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아까 힘 PD가 말한 대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무에서 온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이 강화가 됐고, 네. 그리고 기화 선수가 한 명 늘면서 외국인 선수 자리에 리건이랑 플란트가 들어오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블레이즈가 지역을 잡아놨는데도 내 공격 지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클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리건이랑 플란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거를 끊어주는 장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비의 강화가 곧 이번 시리즈 3경기에서 단 2실점밖에 하지 않는 그런 수비에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올 시즌 안양한라가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다 포함해서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9전 9승을 했습니다. 연장 승부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 프리블레이즈를 압도했는데 그 안에는 두 분이 말씀 주신 그런 좀 내용들이 요인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또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심판인데요. 플레이오프에만 투입되는 북미 출신의 레프리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레프리 2명의 판정의 성향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판정 부분에서 가끔 아시아리그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판정 부분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 좀 납득하기 힘든 판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못 잡아낸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좀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약간 달라서 그 페널티를 그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이 정도는 아시아리그 심판 뭐 예를 들면 100으로 표현을 하면은 한 50 정도만 체킹이 뭐 한 50 정도만 들어가도 뭐 페널티를 준 상황이 나온다. 이러면은 한 북미 심판 한 75 뭐 이 정도로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페널티를 줬을 법한 판정인데 라는 상황에서 페널티가 안 나오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이 결국은 뭐 약간 거친 경기 운영을 좀 장려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판정 부분에서 그렇게 시비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뭐 매끄럽게 그냥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그런 기준치가 높다라는 점, 네, 뭐 몸싸움이나 이런 수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걸리적거림들 이런 부분에서 네. 충분히 인터피어런스를 불고도 남을 텐데 그냥 넘어가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반 정규리그에서 벌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판 싸우고 계속 네. 싸움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미스컨덕한테 3-4명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운영이 되고 했다라는 점이 뭐 심판들의 뭐 능력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부분보다는 제3국에서 데려온 심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더 각 양팀 선수들 그리고 스텝진에서 그런 객관성 그런 부분이 더 스스로도 인정하고 네. 가지 않은 게 그렇게 인정하고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렇게 스스로도 인정하고 뭐 시비 불만 이런 거 없이 항의 없이 갔던 게 오히려 경기를 좀 더 깔끔하고, 네, 뭐 분명히 뭐 거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경기 일부로서 녹아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규리그 지켜보면서 뭐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심판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한국 팀과 일본 팀이 경기를 하는데 한국 심판, 일본 심판이 뭐 경기를 주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의 측면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그 플레이오프 들어서 제3국 북미 출신의 심판들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색깔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경기 양상도 조금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양한라가 프리블레이즈에게 수입을 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고요. 안양한라의 상대가 결정되는 다른 시리즈 사할린에서 사할린과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수입으로 끝났는데요. 사할린이
3연승을 거두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스코어를 봤을 때는 크레인즈로서는 1차전 패배가 많이 뼈아팠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이 저도 하고 싶은 말이고요. 예. 1차전 이 크레인즈가 첫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 골을 넣고 시작을 한다. 이거만큼 좋은 출발이 없는데 네. 이게 결국 따라잡히고 여기서 연장에서 졌던 게 결국은 승부의 추가 여기서 기울어지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부터 기세가 사실상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계속 이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참 1차전 접전에 비해서 2차전, 3차전은 좀 싱겁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2차전 5대1, 3차전 7대0. 예, 뭐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MT넷 2골이 있었고요. 네. 그걸 빼놓고 보면 3대1이니까 충분히 추격의 의지는 네, 그렇죠. 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추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미 그 시리즈는 2차전에서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3차전 7대0이 좀 뼈아플 텐데 이 7대0이라는 스코어가 안양알라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스코어를 보니까 뭐 신상훈 선수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지만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구나. 경각심을 예. 좀 높일 수 있는 계기였어요. 뭔가 정신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두 팀의 시리즈를 전망하면서 크레인즈의 골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에 네. 크레인즈의 그 이노우의 골리 또 이시카와 골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댓글 달아주신 분이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예,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최근에 마지막 경기에서 이노우에가 자주 나왔으니까 이노우에 나오겠지. 그리고 저도 이노우의 팬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예, 정확하게 보셨고 이시카 골리가 사일린전 상대로 더 많은 출전 시간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예,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예, 플레이오프에서도 적용이 됐던 거고요. 이시카 골리가 이노우의 골리보다는 피지컬 부분에서 많이 앞서죠. 키도 크고 오히려 스타일도 그런 유럽이나 아니면은 그런 서구 쪽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골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노우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노우에가 크레인즈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크레인즈 기용 측면을 보면은 오히려 이시카 골리가 좀 더 중용을 받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네. 예, 저도 사실상 그 부분은 인지를 약간은 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이시카와 골리는 사실상 좀 백업 골리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박혀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캐치를 못하고 그냥 이노우 골리가 그냥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댓글을 보면서 정말 아시아 리그를 저희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러한 어떤 관심의 표현이 좀 저희에게도 많은 힘이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저희가 뭐 매체가 일반 공중파나 네, 그런 매체가 아니고 인터넷 매체잖아요. 네. 인터넷 매체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양방향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서로 뭐 저희가 단순하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방송을 듣고 즐겨주시는 것도 좋은데 또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욕, 비방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네.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의견들이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그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면 또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네. 예, 그런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시작인 것 같네요. 자, 1차전 고비를 잘 넘겼던 사할린이 3연승으로 시리즈를 끝냈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사할린이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 가서 당시에 3위 팀이었던 프리블레이즈에게 졌잖아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같은 2위로서 또 3위 팀, 같은 일본 팀을 상대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안양알라도 수입, 사할린도 수입인데 올 시즌 아시아리그는 정규리그 내내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치열한 순위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정규리그 양상과는 좀 다르게 플레이오프는 지금 6강 플레이오프도 다 수입이에요. 왜일까요? 갑자기 네, 그런 이제 의미 드는데요. 그 정규리그 순위 싸움이 네. 뭐 1위부터 6위까지 정말 촘촘하게 싸웠던 그림이 아니라 1, 2위, 3, 4위, 5, 6위 그렇게 순위 간의 싸움이 있었고
이제 뭐 2, 3위나 아니면은 4, 5위 뭐 요 간격은 굉장히 넓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넓었던 간격만큼 플레이오프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안양알라나 사할린의 올 시즌 전력 보강이 엄청나게 있었고 강하다는 거죠. 특히 사할린은 이제 시즌 중반 이후에 보강됐던 전력이 지금 전력의 전부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모두가 예상이 됐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겠네요. 챔피언 결정전. 예, 3연전. 안양한라와 사할린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다퉜던 마지막 경기까지 다퉜던 두 팀 정말 승점 1점 차였습니다. 1, 2위 팀들끼리 제대로 만난 올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챔피언 결정전이 성사됐습니다. 경기 일정이 3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 29일 화요일 1, 2, 3차전 안양에서 먼저 3연전이 있고 3차전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4차전, 5차전은 4월 2일, 4월 3일 주말에 또 사할린에서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경기 일정이 조금 재밌어진 게 저도 이제 행여나 사할린을 갈까봐 네.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할린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3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없어졌어요? 한대요. 예. 4월에는 또 운영을 안 한대요. 오. 그러다 보니까 안양알라가 정규리그 2위였으면은 3월달에 사할린에서 3경기 치르고 거기서 한두 경기 잡고 홈에서 세레모니 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이게 정규리그 1위를 하게 되면서 홈에서 3연전을 갖고 4월달에 행여나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은 4월에 이제 사할린을 가야 되는데 네. 비행기가 없는. 네. 참. 네. 그래서 로컬 항공을 타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더더욱 3연전 수입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생기게 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기왕이면 홈에서 안양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보고 싶은 많은 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신상호 선수도 어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우승 세레머니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팬분들한테 수입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포효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하게 프리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한 열흘 정도 이제 양 팀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양 팀 다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네, 이 두 팀이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35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잘 가요. 저는 좀 3주 만에 해서 그런가 지금 지난 시간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NHL 분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할 얘기들이 많아졌네요. 네. 자, 뭐 NHL도 정규리그 막바지 정말 주목할 만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리그는 뭐 그야말로 최대 정점을 찍을 이제 파이널 챔피언 결정전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듣기 또 경기 영상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의 라디오와 TV 캐스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을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 좋아요, 관심 표현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표현해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